예,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ICT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원장님이 참석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내일 저희가 컨퍼런스가 두세 개가 좀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오늘 국회에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고요. 저희가 인터넷기업 협회하고 같이 했는데 제목이 박물관이 살아있다. 저희 전북진흥원에서 아니면 저희 전라북도에서 사실 문화콘텐츠 쪽에 관심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이 타이틀 로고처럼 저희가 문화콘텐츠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우수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이런 네트워크 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같이 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전북진흥원이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입니다. 이런 진흥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원입니다. 주말엔 많이 추웠는데 그래도 뭐 조금은 풀렸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아직도 좀 추운 날씨 같고요. 추운 날씨에도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패널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네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사실 좀 많이 긴장되네요. 맨날 두어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이크도 잡아보고 요즘은 기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인터넷 기업회에서 저한테 또 이렇게 기회를 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 긴장되고 또 하나는 디지털 문화유산이라는 좀 더 아주 좁은 커다란 저는 IT 얘기나 인터넷 얘기 이런 건 좀 많이 했지만 이렇게 좁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사회를 본다고 하니까 좀 자신도 없고 해서 그 두 가지로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먼저 오늘 주제가 이제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게 큰 제목이고 부제는 디지털 콘텐츠로 보는 문화유산의 미래입니다. 그 제목을 박물관이 살아있다라고 지었는데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는 다 보셨습니까? 예전에 저도 예전에 앞에 건 보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니까 그게 벌써 10년도 넘은 영화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이렇게 박물관에 가 있던 뭐 이렇게 무슨 사람 인형 같은 게 막 살아나서 움직이고 막 밤에 그러던데요. 공룡도 움직이고. 네. 디지털 문화유산이라고 할 때 저도 사실 네이버의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에 굉장히 관심이 좀 있어서 네이버만의 노력도 좀 했었습니다. 구글 아트 프로젝트 같은 것도 보면서 되게 부럽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몇 가지를 했었죠. 그래서 뭐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그 뮤지엄 뷰라는 걸 만들었던 기억도 나고요. 지금도 혹시 네이버 지도를 PC에서 들어가 보시면 뮤지엄 뷰라고 돼 있어서 중앙박물관 안을 걸어 다니면서 그 옆에 있는 전시물에 가까이 다가서면은 그 전시물이 확대해서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고 지금도 계속 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그림도 좀 확대해서 서양 명화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브리트맨 아트 라이브러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세계 명화를 그래도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도 했는데 사실 구글 같은 어마어마한 회사와 비교하면 정말 조족지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패널 분들께 구글 아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여쭤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팔로우 못하고. 일단 좀 가볍게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가벼운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면서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디지털 문화유산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왜 문화유산이 중요한가? 디지털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기 전에 일단 왠지 문화유산이 먼저 의미가 있고 중요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한번 모두 공감대를 한번 형성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문화유산의 의미에 대해서 각각 생각하시는 것들 한마디씩 여쭤보고 들어보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대표님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요, 그냥 그 디지털 컨텐츠가 미래의 유산으로서의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왔던 바를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미래유산,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특별히 경제적 측면하고 문화적 측면에서 양립 가치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게 문화유산이 컨텐츠로 발전하기 위한 거래 가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유산들을 디지털 컨텐츠화하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또 다른 창작물들이 발견되거나 또 제작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매우 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문화적 측면에서는 보존 가치와 지속적 가치로서의 가치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어서 저희 국민들이 누구나 향유로서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문화유산의 어떤 가치를 소중히 생각해서 짧은 지식이지만 여러분들과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가치 또 즐길 수 있는 가치 이런 점을 착안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박 교수님은 그리고 잠깐 본인 소개도 가볍게 해주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그 인터넷 기업협회나 그 오늘 하시는 이 굿 인터넷 클럽에 대한 다소 호기심 때문에 이제 참석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최근에 했었던 일들은 주로 이제 그 문화 정책하고 관련된 연구나 일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박물관 미술관 정책들을 이제 쭉 연구를 하기도 했었고, 그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이나 현장들을 이제 연구를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구체적인 그 디지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시려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이제 주신 질문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 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05년도에 체결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비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이제 2014년도에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이제 그 협약이 유네스코 차원에서 체결이 됐을 때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조항들이 이제 쭉 열거가 됐어요. 열거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추가로 매년 이제 제정이 되다시피 했고, 이제 가장 최근에 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협약에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문화유산을 생각을 할 때 저희가 이 디지털 환경이라고 하는 걸 떼놓고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문화유산의 역할,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문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문화의 어떤 향유를 넘어서서 이제 집단적인 차원에서 그 집단이 이제 작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더 넓게는 이제 지구적인 차원의 어떤 문화 정체성까지 확장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문화 정체성의 이제 근간이 되는 시간을 이제 계속 초월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집단적인 어떤 문화 정체성으로서 이제 문화유산이 인류에게, 국가에게, 사회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의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다음은 김지교 대표님께 여쭤보는데, 김 대표님은 문화유산기술연구소의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생소해서
어느 국책연구소의 대표님이신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냥 주식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대표님이 회사 설명도 한번 해주실래요? 네,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엔 국책연구소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 국책 사업을 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는 있고요. 오늘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많이 나눌 건데 사실 그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것들을 만들고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향유하고 이런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그 많은 문화유산을 공간적, 시간적 제약에 뭐 있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냥 네. 그러니까 영리 기업인 거죠? 예, 영리인데 나름 또 사명감을 갖고 있고 모두 이제 문화재 전문가들도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네. 그 문화유산에 대한 생각을 또. 네. 네, 제가 문화유산을 가지고 이제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런 질문이 항상 어렵고 또 이제 나오면 이런 질문 좀 늦게 대답할수록 이제 앞에서 이제 보통 다 말씀하시기 근데 때문에 원래 전공이 문화유산의 보존이라고. 네, 보존입니다. 아.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뭐 교과서나 뭐 학교 뭐 정식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못 박히게 문화유산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들어왔지만 제가 이 몸소 체험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우즈벡에서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즈벡에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소그드 상인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 실크로드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실크로드가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혈맥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영양소를 운반하는 피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소그드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우즈벡에 있는 사마르칸드라는 도시에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를 이제 거점으로 해서 이제 움직였는데 굉장히 이제 화려한 문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랍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뭐 이제 가시적인 어떤 문화유산이 없는데 저희가 그곳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지금 완전 폐허인데 저희가 이제 CG로 잘 구현을 해서 여러 전문가들 도움 받아서 이제 VR로도 볼 수 있게 하고 영상으로도 볼 수 있게 하고 이제 복원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 현지 그 제가 복원했던 그 문화유산 아프로시아 궁전이라는 그 궁전에 대해서 거기 출토된 유물들을 담아놓은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장님이 저희 결과 보고회 때 정말 펑펑 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폐허로만 보고 자랐던 바로 자기 동네고 이제 앞마당인데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순간 이제 뭔가 어떤 민족적 자긍심도 있었겠고 그리고 뭐 이런 어떤 동네에 대한 뭐 고향에 대한 이런 뭐 감동 뭐 이런 것들이 뭐 교차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까 문화 정체성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정체성은 사실 그런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를 또 알려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제 아까 시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자원이 되거든요. 한류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해외에서 유명해질 수 있고 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는 거였으면 그게 안 됐겠죠. 한국만의 어떤 정체성이 있었고 뭐 현대 구축된 정체성일 수도 있겠지만 뭐 사극 드라마, 뭐 대장금 이런 것들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작업할 때 그 한 2,000m 해발 2,000m의 고원에 주변 60km에 사람이 안 사는 유목민 집이 있었는데 오두막인데 그 안에 대장금 비닐봉지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우리만의 것이 이렇게 충분한 어떤 자원이 될 수 있구나. 석유뿐만이 아니고 이런 문화 정체성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남들과 차별화되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아까 어디요? 사마르칸트. 예. 예, 거기서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말로만 들었던 선조의 삶 같은 거를 실제로 구현된 걸 보고 사람들이 우는 걸 보면서 뭔가 우리 속에는 항상 뭔가 오래된 거 선조에 대한 굉장히 그리운 게 정체성하고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또 이 경제적 가치 자원으로서의 가치, 서비스로의 가치로서의 문화유산을 생생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모아지오의 이경범 대표님, 네, 회사 소개와 하시는 거와 또 더불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아지오 비경범입니다. 저희 회사는 모바일 게임을 2003년부터 회사를 차렸는데 4년 전부터 가상인식이 좋아서 4년 전부터 다 저희 업체 직원들이 다 VR로 다 전환이 됐고요. 근데 저는 VR 도구란 자체가 옛날 같은 경우는 기능성 게임 자체를 만들었을 때는 되게 사용자가 거의 접근이 없었어요. 근데 VR이나 AR 도구가 생김으로써 사람들이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고요. 또 4년 전만 해도 기존에 VR 기계 자체가
VR로 볼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콘텐츠로 역할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자체는 VR 도구가 2.5K까지 왔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이 좋아졌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났고 여기까지 자식도 낳고 있지만 문화유산은 제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네이버 기사 보니까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냐는 모르는 사람들이 50%가 넘는 걸로 한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디지털 컨텐츠는 애들 자체가 호기심이 해서 VR을 쓰고 애들이 보지 않고 학부모들 관람객이 보지 않는 컨텐츠 도구 자체는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VR 도구가 생김으로써 호기심이 생기고 호기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배우고 또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저희가 디지털 변화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글로벌 기술에서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 바꾸는 디지털 체험을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발빠르게 문화유산 자체를 알릴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이제 무형문화재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디지털로 모션 캡처 장비를 통해서나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그걸 복원한 다음에 그걸 수제자로 또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디지털 컨텐츠 체험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문화 역사도 알리면서 또 애들도 재밌어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5G 시대가 되면은 또 VR이 가장 또 수혜를 받는 그런 분야라고 얘기 많이 듣는데 맞습니까? 5G가 되면 애니메이션이 무선이 되거든요. 지금은 유선으로 연결돼서 컴퓨터에서만 해야 되는데 5G가 이제 기존 20배에서 100배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아마 네, 알겠습니다. 전국 어디서 예.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창업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쨌든 네. 이제 내년에 5G 시대를 맞이해서 하시는 사업이 되게 번창하시기를 우선 빌고요. 이제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뭐 딱 설명을 하나로 하기는 어렵지만 모두 우리가 선조의 삶을 넘겨받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이해하는 한번 툴로서 그리고 또 미래에 우리 후손에게 뭔가 남겨줄 것으로서의 문화유산 이런 것의 중요성은 다 있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문화유산에 대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교 대표님이 그래도 가장 그 업계에서 여러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보통 이렇게 보존에 일단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디지털 헤리티지다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 있거나 이미 없어진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 이렇게 디지털로 구현하는 것 그런 방식이 있는데 최근엔 더 넓은 의미로 그것을 이제 감상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한 풍부한 차원으로 전보다는 눈으로 훅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게 아니고 그런 형태로 발전한다는 거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 점에 대해서 좀 개념 같은 것들 그리고 세계적 동향 이런 거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세계적 동향까지 그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할 말을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1세기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디지털이 다 기술이 들어가 있고 문화유산에 있어서도 뭐 옛날부터 계속 뭐 기록이나 복원이나 이런 시도들은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들 좀 더 정밀하고 또 공간이나 시간이나 비용에 뭐 이런 제약들이 없이 좀 더 절감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런 기술의 발전 같은 건 있겠지만 그걸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해서 기존의 활동과 어떻게 차별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 처음 나왔을 때는 다 디카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날로그 방식의 카메라를 필카라고 부르고 카메라는 그냥 카메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표현 자체는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관이나 이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를 주로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관 같은 데서는 이제 계속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협의의 개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존과 뭐 기록 보존 그리고 복원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멸실부 일부를 복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하는 활동을 디지털라이징 문화유산을 디지털라이징하는 걸 아까 사마르칸트에서 했다는 것도 그건 이제 그 여러 가지 개념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이제 문화유산을 실물로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공간에 이제 재현하는 디지털라이징하는 걸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보통 협의의 개념에서 얘기를 하고요. 또 이게 만들기만 하면 안 되고 누가 또 봐야 되잖아요. 사실 보려고 지금 구축하는 건데 나중에 보려고.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미디어 기술로 보여주고자 이제 풍부한
잘 하시지만 AR, VR 기술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뭐 이제 비주얼라이징에서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 대표님은 VR 얘기는 좀 더 소개를 하셨지만 혹시 박 교수님께서 조금 더 이런 데 사용된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 그런 걸 좀 보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워낙 이제 기술 전문가 옆에 계셔서 제가 뭐 어떻게 보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교수님이시고 학교도 그러셔서 기술 전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표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디지털라이징을 하는 기술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재현을 하는 기술들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국내에서는 이제 문화재청을 제외한 이제 박물관, 미술관 관련된 분야에서는 사실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문화향유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키워드 하에서 어떻게 이제 관객들이 이 문화유산들에 이제 더 쉽게 더 친근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서비스 기술 쪽으로 해서 많이 주목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기술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애초에 아마 제 기억으로 이제 시작이 됐었던 게 이제 그 MP3를 활용을 했었던 그 안내용 그 보조기기 를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앱을 뭐 다운로드 받거나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나 그 소장 유물들에 대한 해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보조 기기로서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박물관에서 여전히 이제 지금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그런 어떤 서비스 기술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아까 구글 아트 프로젝트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지는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김 대표님 혹시 그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찾았는데 그 리커버 모술 그런 프로젝트 혹시 네, 아마 저 아십니까? 테드에도 나오고 아마 네, 테드 나오는데 예. 혹시 그거 잠깐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이제 보완드리면 아까 디지털라이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화유산을 디지털 공간에 이제 재현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3D 스캔이 쓰입니다. 3D 스캔은 어떤 거냐면 레이저로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습니다. 되돌아오는 그 신호의 그 오차를 통해서 3차원 공간으로 이제 점들이 모인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3차원의 형태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미디어 기술이나 이런 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델링해서 그 텍스처까지도 표면 텍스처까지도 정밀하게 이미지 타일링을 지금 해서 현재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건 레이저 스캔 방식이고 요즘에 이제 포토 스캔 방식이라고 해서 한 사물이 있으면 주변에 360도를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소프트웨어가 정합해서 3차원으로 만들어주거든요. 프로젝트 모술 같은 경우에 이제 부서진 문화유산이 ISA에서 부서지고 이랬는데 그것들을 옛날에 이제 관광객들이 찍은 사진들을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서 그 사진들을 전부 모아서 아까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3차원으로 만드는 구현하는 걸 했죠. 근데 그 좀 맹점은 뭐냐면 전시가 되면 보통 이제 벽을 등지고 이제 돼 있거든요. 뒤쪽을 찍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쪽만 지금 복원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보존 측면에서도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좀 별나서 뒤도 찍어놓은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네. 정말 좋았을 건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죠? 네. 앞으로 박물관에 가서 사진 많이 찍으십시오. 왜냐하면 꼭 전쟁이 나거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뭐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언제 어떻게 무너져서 없어질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 하여간 사진을 관광객 찍어놨던 사진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그것도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이 되겠죠. 예, 구현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해외에서 많이 발전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 얘기로 좀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황, 활용도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분이 실장님 한번 여쭤볼까요? 그리고 더불어 콘텐츠진흥원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콘진원에서 이런 쪽의 일을 하시는 걸 구체적으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은 역시 창의적이십니다. 진행이 변화무쌍하셔가지고 네, 제가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헤리티지에 대한 현황은 제가 사실은 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전체 현황을 저희 콘즈원에서 담당하는 건 아니어서 오히려 문화재청 쪽에서 이 현황은 더 잘 알 것 같고요. 다들 기관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 컨텐츠진흥원은 게임, 방송,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패션, 뭐 음악 이런 부분의 컨텐츠 제작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그다음에 컨텐츠의 창의적 인재 양성, 그다음에 전반적인 정책 제도에 관한 연구들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상암동에 위치해 있다가요. 4년 전에, 5년 전이죠. 5년 전에 나주로 본원이 이전해 있고요. 서울 사무소들은 지금 역삼하고 청계천에 좀 남아 있습니다. 다들 기관 소개하셔서 저도 안 하면 기관 가서 혼날까봐 소개 좀 드리고요. 디지털 헤리티지 현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저희 컨텐츠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지금 역할들이나 지원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컨텐츠 진흥원은 4차 산업 기술하고 컨텐츠를 융합한 그런 아직 개념상으로는 명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뉴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VR 중심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통영의 3도 통제 수군사라거나 고성의 저희 그 공룡 체험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군산의 어떤 그 옛날 가옥들, 뭐 이런 부분들을 VR 체험 존 형식으로 구축을 하는 것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오늘 전북진흥원에서 이 토론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군산뿐만이 아니라 뭐 부안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이런 쪽의 문화유산들을 복원해서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향유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컨텐츠의 제작도 지원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올해 예산은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한 7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컨텐츠 제작 예산만 지금 부처별로 다 조정은 돼야 되겠습니다만 한 100억 원 정도의 지역 문화유산과 관련된 제작 지원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컨텐츠 진흥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좋은 정보였을 것 같고요. 뭐 VR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경범 대표님 그 하시는 사업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뭐 성춘향이라든지 뭐 이순신이라든지 과거의 우리 역사적 인물, 또 문화유산, 태권도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는 VR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하시는 거로 들었는데 그런 거를 하시는 이유, 어떤 상업적 이유 또는 실제 해본 결과 뭐 그렇게 하실 땐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 저희 어차피 모아지 업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전라북도 자체가 1시군 1컨텐츠라고 14개 시군에 지금 VR이나 디지털 컨텐츠를 지금 다 넣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성춘향도 마찬가지 남원이고, 그다음에 부안에 또 불변 이순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군산에는 또 최웅선 장군의 또 한포대 제비 있거든요. 다양한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VR 자체가 HMD 장비가 15분, 30분 이상 쓰기가 되게 힘들 거거든요. 저는 게임 시장은 올라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HMD 장비가 더 가벼워져야 되고 더 장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인터랙션, 서로 상호 작용이 있는 콘텐츠는 장기간 즐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 콘텐츠가 현재 맞다고 회사 내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성춘향 같은 경우는 디지털 콘텐츠로서 개발하다 보니까
첫 번째도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없으면 아무리 만들어져 봤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콘텐츠는 의미가 없거든요. 아카이브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DB 사업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DB 자체는 의미 없는 것처럼 콘텐츠도 마찬가지 재미가 없고 사용자가 방문하는 콘텐츠는 아무리 잘 만들어 봤자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춘향 했을 때 어떻게 재미를 줄까 되게 고민했는데 첫 번째는 에버랜드 생각했어요.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나 그다음 바이킹 있잖아요. 그걸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몽룡이가 성춘향을 이제 그네 타는 거에 반해서 사랑했다고 해서 이제 그걸 바이킹으로 되게 무섭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춘향을 더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원래 이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성춘향이요. 실제로는 고증이.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제 성춘향이 방자가 성춘향을 뒤에 태워요. 성춘향이 탄 시점 1치 시점이거든요. 춘향이가 내가 그 가마에 타는 느낌으로 방자가 성춘향을 구해주는 걸로 되게 어트랙션 막 움직이고 막 점프하고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방자가 화살에 맞아 죽는데 갑자기 이제 누구야 이몽이 나타나서 저 갑자기 성춘향을 좋아하는 콘텐츠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기존의 그 디지털 콘텐츠에서 문화유산이나 다양한 어떤 그런 개념에서 재미는 IP가 붙냐 안 붙냐 유명하냐 안 하냐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문화유산 갖고 디지털 작업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재미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유산 쪽에 전라북도였던 그런 정체성, 개연성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저도 이제 회사의 상우 해야 될 길에 대해서 이쪽으로 계속 방향성을 틀고 또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 자체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갈수록 재밌어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걸 보면 어쨌든 그 과거 스토리를 현재 재미있게 구현하는 것, 스토리 그것만 갖고는 무조건 또 재밌다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서 창의력과 상상력과 현대 기술을 잘 조화시키는 그 부분에 제일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네.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제목이 박물관은 살아 있다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조금 치환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박물관인데요. 사실은 이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게 이제 헤리티지라는 용어에 묶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제한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디지털화하는 것이 개인의 기록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광의의 범주로 저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디지털 헤리티지에 대한 현황이나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교환 그것을 기반으로 자원화해서 컨텐츠를 창작하는 이런 단계별 확장은 앞으로 매우 진전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디지털 현황은 어떤가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요즘 시대의 기록을 말씀하신 건가요? 사실 박물관이라는 것이 개인의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모여서 오래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개인의 기록들은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의 기록들이 아카이브화돼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저장이 되고 네. 관리가 되면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개개인의 네. 박물관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그러면 아예 지금 권 실장님께서 말씀을 꺼냈으니까 사실은 다음 정도 하려고 했던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박물관 살아있다 디지털 콘텐츠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체로 옛날 것들을 현대에 되살려서 직접 가지 않더라도 방에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본다거나 또는 사람의 눈보다는 더 기술을 활용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아주 그 붓터치까지 본다거나 뭐 등등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물리적 한계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측면 또 심지어는 또 파괴되는 것들을 되살리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었다면 저희가 또 항상 우리 후대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서 현재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과거가 될 거고 나중에 문화유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 시대는 이제 옛날과 달리 두 개의 유산이 있다. 제 생각에는 하나는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물리적인 건축물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디지털로 기록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또 살아있는 생생한 기록인 디지털 속에 있는 기록들은 현재 어떤 식으로 아카이브 돼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잘 보존 전달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하나 뭐 예를 들면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모바일 뉴스를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1분 단위로 그 사진을 항상 캡처를 해서 그것을 아카이브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뭐 예컨대 2013년 뭐 5월 며칠에 5월 5일에 오후 뭐 14시 22분에는 이런 뉴스다. 네이버가 뽑았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 근데 예를 들면 그것도 하나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박 교수님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도 제가 마이크를 잡았던 이유는 현황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잡고 있었는데 그 순간 보충 해주시고. 질문이 확, 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뭐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 용어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이제 정보화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이제 문화 정보화 정책도 사실 그 일환으로 이제 같이 추진이 됐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보화 사회, 정보 사회 이제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보면 그 IMF 전후로 해서 사실 이제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보화 정책과 이제 문화 정보화 정책이 이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 정보화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엔 디지털 기술, 그 정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문화를 이제 전반적으로 정보하고 지식화한다. 그리고 그걸 이제 국민들이 향유하고 미래 세대들이 또 이제 계승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틀에서의 이제 문화 정보화 정책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해왔고 뭐 문화재 복원이나 보존에 관련된 분야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여러 자원들을 이제 디지털 정보로 전환을 해서 이른바 이제 데이터로 이제 구축을 하는 작업들에 이제 굉장히 힘을 쏟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홈페이지 구축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2016년도 이제 문화정보화 백서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에서 발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약 6,900만 건의 이제 그 메타데이터가 이제 문화 관련해서 이제 수집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 그거에 관한 이제 이용률은 이제 한 2016년 정도로 이제 그게 공식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이용률이 이제 가장 높게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문화유산과 문화산업 분야의 이용률이 뒤를 이어서 높게 나타난다. 근데 이런 분야는 실질적으로 이제 문화정보화 정책 안에서 한 8개 정도 영역으로 구분한 것 중에 일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영역 구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 영역 구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 체육, 관광, 뭐 도서관, 뭐 여건 조성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국어 정책하고 관련된 분야들까지 포괄화를 해서 한 8개 분야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이용률을 살펴보면 이게 심상치 않게 이제 그 공공 데이터만 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수치를 이제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만 하면 그 정부 사이트에 이제 접속해서 이제 방문한 건수가 이제 2016년도 현재 한 2천만 건 정도 이제 방문을 했고 페이지 뷰로만 따지면 1억 뷰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가령 문화유산 분야라고 하면 500만 정도가 이제 방문을 했고 페이지 뷰는 한 3천만 뷰 정도 나온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높은 수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해왔었던 이른바 문화정보화 정책에서는 박물관, 미술관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유물 관리 시스템을 이제 체계화하고 고도화하는 부분들에 이제 여전히 많은 힘을 쏟고 있고 이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국공립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립미술관, 사립박물관들까지 이제 확대를 해 가려고 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화재 복원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른바 그
동산이 아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이제 유물들의 이제 복원이나 보존 기술들이 이제 상당히 강조가 되는데 이른바 그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동산 유물들에 관련해서는 그런 어떤 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축. 그래서 아마 예전에 그 도서관 그 전산화 되기 전에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PC 기반으로 바뀌기 전에 그 도서관 그 카드로 검색했었던 거 아시죠? 네, 자료 찾을 때. 근데 박물관도 이제 옛날에는 손으로 다 수기로 해서 유물 정보들을 기록을 해놨었는데 그 종이 기반으로 했었던 그 정보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디지털 기반으로 지금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잘 몰랐는데 하여간 정부의 그 문화 정보화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역시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역시 IT 강국답게 상당히 많은 양의 디지털화, 정보화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 있고 실제 활용도도 굉장히 높다. 거기는 문화유산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정보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제가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구글 같은 데가 구글 옛날에는 구글 아트 프로젝트였다가 지금 구글 아트 앤 컬처인가 굉장히 좋아졌고 얼마 전에 한국에 구글 아트 프로젝트 담당자가 와서 발표회도 하고 굉장히 멋진 어떤 콘텐츠들을 많이 제공하던데 그렇게 왜 이렇게 정부가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글이 하는 것 같은 게 좀 더 있어 보이고 그 또 내용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정조 대왕의 능행차 그것도 다 하고 있고 그런 어떤 흐름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김 대표님. 구글에 하면 뭐든 멋져 보이긴 하는데요. 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사실 구글 아트 프로젝트처럼 뭐 초반에 이제 구글 아트 프로젝트 그림들 위주로 많이 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 복제를 한다. 문화유산 복제를 하는데 회화문화재 같은 경우엔 열화도 되게 많이 심하게 되고 이제 부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장고에 넣어놓고 대체 전시를 하기 위해서 복제품을 만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모사가들이 사실 지금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모사가들이 똑같이 초를 뜨고 이제 따라 그리셨습니다. 근데 사실 뭐 붓의 농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자세히 보면 다르거든요. 흉내낸 거고 재현하고 사실 따라 그린 거에 불과해서 최근에는 이미지 타일링 기법 등으로 이제 기가픽셀 단위로 굉장히 이제 고화소로 이제 정밀 촬영을 하고 외국 보정을 해서 하나로 정합을 한 다음에 정밀 프린팅을 합니다. 프린팅해서 실제 그 장황이라고 하죠. 그 옛날 표구라고도 했는데 뒤에 이제 비단을 대고 하는 그런 장인들과 인사동 장인들과 협업해서 저희가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이제 복제품을 만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 8,000건 정도를 저희가 그런 식으로 구축을 했는데 사실 그 구글 아트 프로젝트에 비해서 해상도 전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보통 이제 정부 기관이나 박물관의 용역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부처 간 어떤 서로 공유나 뭐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 연계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간에서 접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기관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쥐고 안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구글 아트 프로젝트처럼 이제 어떤 민간 포털에서 이제 제공하는 거에 비해서 데이터는 많이 쌓여있지만 그 사실 뭐 박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김선 교수님. 박선 맞죠?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이제 활용도 측면에 있던 것들은 사실 텍스트 정보나 사진 정보들인데 이렇게 뭐 굉장히 정밀한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저희 디지털 헤리티지 쪽에서 말씀드리면은 3차원으로 된 아까 그 스캔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뿐만이 아니고도 민간 기관 여러 가지 뭐 사이아크나 여러 군데가 있지만 뭐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사이트 들어가면 3차원으로 자기들이 가치 있는 유물들을 이제 스캔을 해서 그것들을 민간에 다 공개하고 누구든지 프린팅할 수 있게 하고 그걸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구축된 것들을 그렇게 공개를 해줘야 이제 이경범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제 VR로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한국은 많이 이제 사실은 정보화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통계적인 숫자만 보면은 또 굉장히 저희 또 고무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고퀄리티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약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구글 아트 프로젝트를 이제 아마 살펴보신 분들은 뭐 워낙 이제 화질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제공되는 정보량이 굉장히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이제 단순히 저희가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나오는 수준의 정보들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이제 입체적으로 복합이 되어서 이제 제공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연계와 협력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도 한 2006년도 정도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뭐 이뮤지엄 서비스나 지금 이제 뭐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소장품들의 정보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유물카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유물카드 정도의 이제 정보들이 굉장히 간략하게 이제 제공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물이나 작품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이 어떤 건지, 아니면 컨텍스트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정보들은 사실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 아트 프로젝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아까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구글에서 정말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 구글 아트 프로젝트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멋있게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가 그 보고 있는 그 구글 아트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구글의 최신 기술들이 정말 이렇게 직결이 되어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실험과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이제 새로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들을 좀 착안해서 생각을 해보면,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구글이 발표한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도 구글 아트 앤 컬처라고 하는 그 앱인데요. 그 앱이 어떤 거냐 하면요. 그러니까 셀피를 찍어서 자기 그 이른바 그 얼굴 인식 기능인 거죠. 그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구글 아트 앤 컬처에 있는 그 엄청난 그 작품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대조를 해서 자기 얼굴이랑 가장 닮은 그 초상화를 찾아주는 앱 서비스인데, 이게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전에 그 사업 모델하고 제가 사회공헌 활동인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던 이 구글의 그 아트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글 아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좋은 의미에서는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을 연결을 해주는 측면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수집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사실 개인 정보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앱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치화되거나 했었던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생체 정보까지 이제 수집이 가능한 단계에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구글에 내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거리두기나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 구글 아트 프로젝트가 어떤 플랫폼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그냥 하나 착안할 점은 그 아트 앤 컬처와 같이 어떻게 보면 또 관심이 원래 있었던 이용자들에게만 어필하는 거를 넘어서서 좀 더 재미의 요소를 넣어서 사람들이 자기 얼굴과 비슷한 초상화 찾는 서비스적인 관점도 넣었다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또 생소하게 들리고, 말씀하신 대로 참 큰 기업이 어떤 자원과 또 많은 정보를 독점해가는 현상은 참 이래저래 우려가 있는 현상이군요. 문화계에서도 원래 나눠드렸던 거에는 없었지만 요즘 또 분위기가 분위기이니까 남북한 교류 문제 같은 것도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도 참 놀란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한 해방전, 구한말부터 해방전의 자료를 많이 모으는 걸 개인 취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게 있구나. 서양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북한에 있는 우리 문화재 사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러다가 첨문대 하면은 저는 이제 어디가 생각하십니까? 아, 경주가 이제 생각나는데 지금 딱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개성에 첨문대라는 게 있죠, 그죠? 네, 그게 네이버에서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 혹시 개성에 첨문대 있다는 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개성에 첨문대가 있었다는 거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도 있고 고려 때인가 그게 그런 거죠. 네. 모르시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그게 올라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인가 이렇게 그런 건데 하여간 지금 오늘 디지털 콘텐츠라는 관점에서는 좀 뭐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어떤 북한의 문화유산 또는 저희와 이렇게 가능성 등등에 관련해서 혹시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 해서. 북한 아까 그 뭐 이제 디지털 헬티지라고 했을 때 항상 따라나오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북한 문화유산만큼 이제 우리 남한 국민들한테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없잖아요. 그 북한 같은 경우 아까 그 개성에 이제 그 천문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실 지자체나 정부기관 위주로 디지털 헬티지가 많이 진행됐는데 백제하고 신라는 경주하고 뭐 전라도 쪽, 뭐 충청도 쪽, 뭐 서울도 백제니까 많이 이제 콘텐츠로 많이 개발이 됐는데 고구려 쪽은 옛날에 동북공정 때 한 2004년쯤 해서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해서 이제 유행처럼 이제 그 고구려 관련 전시가 많았고 그때 이제 콘텐츠가 좀 많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제 다시 이제 그 붐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그때 저도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고구려 유산 같은 경우에는 안악궁을 예로 들면 옛날 장수왕 때 이제 지어진 안악궁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왕궁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 궁전의 그 남중문이라고 하는 그냥 입구 하나인데 사이즈가 남대문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복궁에 있는 그 정문보다도 남대문이 훨씬 큰데 그거보다 한 3배 사이즈 면적이 나오거든요. 규모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거대한 옛날 삼국시대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북한과 협력할 때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고 저희도 이제 사실 준비를 계속하고 북한에 관심이 많아서 강서대묘라든지 뭐 북한의 벽화 고분입니다. 강서대묘 같은 경우에는 사신도라고 하는 그 독일 사상에 나오는 이제 뭐 주작, 현무, 또 뭐 있죠, 청룡, 백호 이렇게 있는데 위에 황룡이 있고 굉장히 고구려 말기로 가면서 되게 그 예술적 그 기교가 되게 완숙해서 정말 멋있는 벽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VR로 구현해서 이번에 경주에서 한번 전시를 했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저희가 주시하면서 지금 미리 좀 이렇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바로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디지털 헤리티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목록화하고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준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잘 풀려서 좀 저희가 좀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남한 쪽에 이제 북한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현재 그 디지털 콘텐츠화 문화유산의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좀 아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정릉사 말고 죄송합니다. 금강사라고 북한에서 부르고 있는데 청암리사지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고구려 때 절인데 평양에 있는 그 청암리 토성 안에 있는 그 절대가 발견됐는데 우리는 황룡사 탑하면 엄청 뭐 아시아에 제일 높았다 그러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옛날에 거대한 목조 건물이라고 황룡사를 떠오르는데 금강사 그러니까 그 청암리사지 탑은 그 황룡사는 한 변이 한 22m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강사의 탑은 28m가 됩니다. 지름이. 그리고 남한에서 볼 수 없는 팔각탑의 목탑이고 7층에서 학자들에 따라 9층까지도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복원을 하면서 좀 자료 조사를 했더니 북한에서는 나름 CG 기술을 통해서 그걸 구현을 한 게 있다. 유튜브 보면 우리 민족끼리 국가보안법 좀 걸릴 수 있는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CG로 구현을 한 바가 있었고 또 이제 그 사실은 그 CG 구현을 했던 이유는 우리처럼 이제 실물 복원에 대한 비용을 줄인다거나 뭐 가상으로 복원해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 설계도 차원에서 만든 거였고 실제 시멘트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평양 민속공원이라고 하는 그 평양에 있는 그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황룡사나 뭐 우리
미륵사탑 이런 것들도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가장 높게 금강사탑을 만들어서 북한의 문화유산의 위대함을 남한 문화유산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지금은 다 또 만든 지 한 2, 3년 만에 또 다 철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은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만월대 아까 말씀하셨던 천문대가 있었던 그 고려 한국 만월대에 대해서도 한국이랑 좀 협력하면서 디지털 기술로 한번 전시를 했는데 아직은 뭐 퀄리티가 그렇게 높다거나 이제 심도 있게 진행하진 못했지만 그런 시도들도 지금 계속 시작은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첫 모두에서 박 교수님이 또 이렇게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정체성이라고 할 때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잊혀진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북한의 문화유산이라 이런 걸 우리가 알고 포함을 시킨다면은 훨씬 더 큰 정체성, 또 어떤 스스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더 커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3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기 질문 한두 개는 좀 세이브해 두고 사실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굿 인터넷 클럽이란 게 뭔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인터넷이 우리 삶을 얼마나 좋게 해주느냐 뭐 이런 취지로 하는 클럽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문화 디지털 컨텐츠 문화유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를 보고 좀 놀랐어요. 사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오늘 기대하고 오신 건지 다 한 분 한 분 물어보고 싶기도 한데 여기서 그냥 한번 플로어로 기회를 좀 드려서 그 질문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DNet 코리아 백봉삼 기자라고 합니다. 뭐 이게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듣다가 궁금한 게 그 지금에 대한 기록 중에 이제 물리적인 거 말고 디지털적인 거를 기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전에 싸이월드라든지 프리첼이라든지 이런 인기를 끌었던 포털들은 어떻게 좀 기록이 되고 있을까가 궁금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이런 물리적인 공간은 뭐 이게 3D로 구현도 하고 VR로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체험도 할 수 있게 이제 복원이 되고 뭐 보존이 된다면 그런 디지털적인 어떤 공간도 혹시 저희가 뭐 후손들이 봐도 실제로 이용해 볼 수 있고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을까? 이거 한다면 누가 그 개별 기업들이 하나 아니면 뭐 어떤 정부가 하나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혹시 어떤 분이 대답이 가능하실까요? 네, 아마 대표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약간 그 말을 트는 입장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 그 유네스코에서 정한 개념에서 이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지금 기자님 말씀을 해주신 이제 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이제 그 본 디지털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 이 자료들도 사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미래 세대들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화유산으로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그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특히 국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아직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본 디지털 자료들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이걸 보존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이제 생겨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뮤지엄 차원에서는 아직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료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의 자료 중에서 도대체 어떻게 미래 관점에서 이것을 유산으로서 무엇을 수집을 하고 그럼 현재의 자료들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수집을 할 것이냐.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실험적인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이제 가장 이제 비근한 사례가 어떤 거냐면요. 이제 미국에서 그 월가 점령 운동이 관련된 이제 그 시위가 한창 일어났을 때 그 뉴욕에 있었던 그 뮤지엄의 큐레이터들이 이거를 수집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결정을 하고서 뭐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SNS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확장이 됐었던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기에 이제 게재됐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 인터뷰를 일일이 다 따고요. 예, 그리고 시위에 사용됐었던 여러 가지 뭐 피켓이나 아니면 조형물들 이런 것들을 또 수집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 디지털 자료의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디지털 자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현재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미래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규정을 하고서 평가를 이제 괄호를 쳐놓으면서 수집하고 연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령 뭐 저희도 이제 그 촛불 시위를 했었을 때 그때 거리에서 사용되었었던 여러 가지 뭐 피켓 굉장히 많잖아요. 국민들이 들고 나왔었던 거 그런 것들을 일단은 이제 가능한 한 일단 물리적으로 수집을 해서 그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이제 그거를 일단은 인수인계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일단 받았는데 박물관 차원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간의 문화정보화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 이제 표준유물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주도로 해서 이 분류 체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거리에서 사용했었던 이 현재적인 이 물건들은 도대체 그 표준유물 관리 시스템 안에 어떤 분류 항목에도 사실은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꼭 우리가 이제 그 현재성이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는 순간 사실 분류 체계 자체가 또 변화되거나 확장되거나 이제 수정되어야 하는 숙제들이 이제 또 남게 된다. 뭐 그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기억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이제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아까 그 포탈이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웹페이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그 수메르 시대의 그 돌이잖아요. 그 돌은 지금 몇천 년을 거쳐서 그게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인터넷상의 그 수많은 웹페이지들은 언제 나타나서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질 문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었던 것과 이 인터넷상의 이 비물질적인 문화 산물들 사이의 어떤 그 수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비물질적인 이 디지털 산물들인 거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물질적인 그 기억 장치들, 기계들을 이제 사실 필요로 해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기계 장치들의 또 유한성.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이 저장 장치들이 사실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리고 저장 장치들이 이제 바뀌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저장 장치들 사이 호환성 문제도 사실은 이제 잘 해결이 되지 못했었던 측면들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어떤 연속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이 디지털 기반 내지는 기계 기반의 요 안에서 사실은 잘 확보할 수 있을까? 이 숙제가 좀 여전히 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뭐 제가 덧붙일 건 없어 보이고 그냥 저 네이버 대표를 했었으니까 그냥 호기심 반 업무 반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뉴스는 전부 화면이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역사 유산을 남긴다는 목적보다는 하도 네이버 뉴스 편집이 그 맨날 다퉈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옛날에는 이렇게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 편집이 뭐 어느 쪽에 유리했다 불리했다 뭐 그런 기사가 났냐 안 났냐로 맨날 시비가 되니까 이제 그걸 아예 화면을 캡처해놔 가지고 그때는 분명히 이렇게 나갔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한 용도인데 그래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물처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전에 듣기에 뭐 어떤 사이트가 뭐 계속 그 웹페이지를 전부 화면을 캡처해서 계속 보관하고 있다 뭐 그런 전 세계 모든 웹페이지를 그렇게 하려는 노력도 한다고는 들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웹 활동이. 근데 하나 뭐 그냥 이런 생각이 들은 게 저희가 가끔 골동품 이런 데 가서 보면 옛날 사람들이 주고받은 편지 뭐 이런 것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네이버는 또는 지메일 같은 데는 정말 많은 편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주고받은
그게 옛날 편지가 요새 유물이 됐듯이 이게 한 100년, 200년 뒤에는 다 유물이 될지도 모르죠. 그것도 훨씬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그런 편지를 어떻게 잘 마이닝 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고민했던 게 뭐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절이 올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다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고 개인정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이 이걸 다 갖고 있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제 폐기를 해버릴 거냐 또는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정책적인 아마 과제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인을 해가지고 한 100년, 200년 뒤에 이렇게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런 기술 그리고 또 문화유산 같은 어떤 아날로그적인 것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디지털 환경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격차를 줄일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액세스할 기회도 늘릴 수도 있고 등등 굉장히 많고 한편으로 또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해서 전 세계적으로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더 높이고 가치를 높이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이 대표님부터 할까요? 문화유산 가치를 더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고 그걸 더 나아가 재미를 느껴야 되는 호기심에 대한 부분이 좀 촉발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라는 콘텐츠가 있다고 한다면 뭐 집현지 학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고 이런 시점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시도가 돼야 될 텐데 저도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아날로그에서 지금 문화유산을 지금 디지털 콘텐츠화하고 있는데 저도 어떤 재미를 주고 어떤 이것을 좀 페이머스하게 좀 흥행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속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문화유산이 더 앞으로 또 디지털 기술을 더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상황 자체는 이렇게 IT 기반의 기술이 좀 발달되고 또 거기에 맞게 업체들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이 또 IP라는 시초제작을 또 얹힌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러 개 VR 말고도 햅틱이라는 여러 가지 사용 도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크게 2년, 3년 후에는 문화유산을 좀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기업들도 많이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VR을 인공지능을 지금 넣고 있는 시대가 지금 왔거든요. 향후 이제 피아노 학원도 마찬가지 다 VR을 끼고 모차르트 AI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든지 다양한 그 시대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인공지능이 더 들어가고 또 문화유산도 마찬가지 기존의 단순한 디지털 체험이 아니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터랙션을 또 더 강화한다면 콘텐츠 입장에서는 더 확증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또 인공지능 시대이기도 하고 오늘 주장은 좀 빗나갔지만 그 인공지능 시대 때 우리 직업이 많이 없어질 것 같다. 특히 인문학과 출신들은 지금도 뭐 문성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 역사학도에 대한 가치가 좀 많이 있습니까? 그 사업하시는데 역사학의 가치요? 역사학과 졸업생. 졸업생이요. 근데 지금 현재는 10분이란 5분, 10분의 재미를 둬야 되거든요. 영화를 보시면 예고편이 3분 정도 나오잖아요. 그 3분, 5분 동안에 기존의 사용자가 느끼는 관점에서 진짜 재미들을 연출해야 되는데 이 스토리하고 VR 영상이 또 360도로 보여주는 측면하고 또 그때는 또 이쪽을 좀 단면 그 화면만 쳐다보는 시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역사학자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고증을 어떤 교수님한테 많이 자문을 얻어서 하지, 이제 그 친구들이 단순히 이제 일반 확장성이 없이 역사학자에 대한 길만 가신다고 하면 저하고는 일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역사학과 다니시는 분 학생 혹시 없으신가요? 근데 저는 제 기대로는 이제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텔링이 낀다면 정말 뭐라 그럴까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그 역사학자 그 친구들이 이제 IT 기술이나 VR이 다채로운 기술 자체 이해하고 접근성이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단순히 역사학자라는 개연성을 가지면 힘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김 대표님. 예. 뭐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앞서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회화 유물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복제를 위해 디지털라이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동골도가 있습니다. 동골도 아시죠? 네, 네, 네. 동골도가 있는데 동골도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정각들이 나오고 이제 그 전에 앞서 한 가지 외국사를 말씀드리는데요.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개봉의 옛날 번화했던 모습을 굉장히 긴 폭의 그림에 이제 묘사를 한 그림인데 보면은 옛날 그 송대계 있고 명대계 있고 청대계 있는데요. 그 당시 건축물의 어떤 변화도 볼 수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뭐 상업적 활동이나 어떤 식당에 가서 먹고 왁자지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상하이 엑스포 때 2010년에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션으로 굉장히 한 100m 정도 될 겁니다. 거의 크게 구현을 해서 전부 사람 움직이는 콘텐츠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그 보고 오셔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그림이 없느냐 했는데 저는 동골도가 이제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그림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가 수십억 기가 픽셀 수준으로 동골도를 확보하고 있었고 콘텐츠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청명상하도와 굉장한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 동골도에는 건물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이제 청명상하도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문화유산이라는 것도 사실 만들어진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문화적, 뭐 어떤 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고 문화재 자체가 가치가 있다기보단 그 정신이라든지 그 문화재 근처 뭐 예를 들어 뭐 탑을 얘기하면 탑돌이를 하고 어떤 공양을 하고 뭐 이런 부분 자체가 문화유산의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고 문화유산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빠진 이제 동골도가 어떤 재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회사에 역사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왕조 실록을 전부 뒤져서 궁궐에서 벌어진 일들을 전부 다 이제 기사들을 다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각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그걸 조합하고 스토리텔링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네, 아주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예, 동골도 다 아시죠? 동골도는 이렇게 창덕궁을 이렇게 약간 오른쪽에서 이렇게 네. 옆으로 내려다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인데,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질문에 네, 대한 질문은 답변 어떤 것이 필요하겠냐, 네. 네, 한 세 가지 단계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그 정보와 관련해서 처음 얘기됐지만 문화재청에서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헤리티지,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것들을 이제 계속 예산을 들여서 1년 연차별로 다 만들고는 있지만 금방 기술이 또 바뀌고 사람들 흥미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사라지거든요. 이걸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예산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3차원 스캔을 전부 문화유산에 대해서 일단 뭐 많은 수량할 수는 없으니까 세계유산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2011년부터 3차원 스캔을 해서 DBR을 하고 이것들을 뭐 콘텐츠 업체나 여러 군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기 위해서 축적을 하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도 그걸 이제 시범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3D 스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로우 데이터거든요. 바로 VR이나 이런 요즘 실시간으로 뭐 그 리얼타임 렌더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무거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이 돼서 최근에는 그 굉장히 이제 데이터를 경량화하고 모델링해서 이제 제공하는 것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꼭 저희는 이제 문화유산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만 해서는 사실 이 시장이 커지고 뭐 굉장히 이제 그 전체 콘텐츠의 볼륨이라든지 질이 높아지면 양이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콘텐츠 업체들한테 접근성을 좀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문화유산들을 디지털라이징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바로 VR이라든지 여러 콘텐츠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기술인데요.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 용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 관의 특성상 그 당시 정부 기조에 따른 어떤 육성 기술이라든지 뭐 VR 이런 유행하는 기술에 굉장히 이제 집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VR이고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입체 영상 그리고 홀로그램 이런 쪽으로만 전부 다 진행을 했는데 이 융합 기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드래곤볼을 보고 자란 그 세대인데 만화 거의 퓨전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합체를 해야 되는데 이 퓨전을 잘못하면은 잘하면은 시너지가 나서 두 사람의 그 전투력을 합친 거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은 오히려 합체하지 않은 일만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융합을 하려면 이 문화유산에 대한 먼저 심도 있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여기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최신 기술이 좋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인터랙션 기술이나 VR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정하고 만들어서 짠 어때요 멋있지 하고 딱 보여줬는데 오히려 그냥 단순히 프로젝션의 그림을 가만히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감동을 자아내고 인기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술은 사실 최신보다는 완숙하고 좀 더 쓰기 좋은 연장 같은 기술들이 적용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이나 뭐 용역을 발주할 때 그런 뭐 VR 뭐 이런 기술에 대한 한정성에 대해서 아까 뉴 콘텐츠로 바꾸셨다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열린 좀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은 지자체에서 어떤 문화예술을 홍보한다든지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문화예술을 홍보한다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철저히 상업화에 맞춰진 그 디지털 헤리티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뭐 DB 구축이라든지 선결될 부분도 많고 또 이제 기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 전시를 하기 위해서 아직은 성공한 사례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준비된 팀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결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상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하면은 돈이라는 건 사실 소비자들의 관심이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 뭐 성공 사례가 하나둘씩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이제 한류 드라마처럼 우리나라 디지털 헤리티지도 세계적으로 또 유행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좀 전에 그 인문학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많이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아니면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학문들이 이제 기초학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이제 정말로 실용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인식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앞에 이제 문화 정체성 막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 공동체의 어떤 지속과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이거나 어떤 경제적인 발전 이전에 사람들이 이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인프라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문화예술 분야가 사실 이제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인문학적이거나 하는 그 관점과 이 연구가 축적이 돼야지만 저도 이제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가령 직접적인 예를 들면 저도 VR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영국의 이제 한 갤러리에서 그 자하디드라고 이제 잘 아시는 그 DDP를 설계했었던 이제 건축가의 회고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고전을 했을 때 이제 VR로 이제 구현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자하디드가 이제 건축을 하기 전에 초창기에는 사실은 추상 미술을 했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추상 미술을 할 때 이제 러시안 아방가르드나 뭐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우주에 대한 상상력,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무중력 상태에 대한 관심과 이제 상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안 아방가르드와 자하디드까지 연결되는 그 추상미술의 역사와 그 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인문학적으로 정말 잘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해서 비로소 이제 VR로 구현을 했을 때, VR하고 이게 정말로 잘 맞는 콘텐츠구나. 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발견이 가능하고 그 구현을 하는 것 역시도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들을 정말로 이제 사람들한테 현실 이상으로 이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나 이 문화예술 분야는 실용학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주셨던 그 질문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간에 이제 뭐 디지털 격차, 이제 문화 격차 이거는 뭐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왔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간의 이제 그 문화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제 문화 정책이라고 했을 때 문화 개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고 확장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어떤 문화재 개념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최근에는 이제 뭐 문화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문화민주주의라고 했을 때의 문화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좁은 의미 예술이나 아니면 문화재에만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그 매체 기술이 등장을 할 때마다 나타났었던 뭐 영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장르들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대중예술 분야들을 점점 이제 포괄을 해가는 쪽으로 확장이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매체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화에 대한 그 민주적인 인식들을 이제 추동을 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한 인터넷 세상에서 저희가 정말로 이제 또 다른 어떤 장르들을 상상을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이미 갖추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제 박물관하고 연결시켜서 드리면 사실 박물관 미술관이 이 매체 기술의 발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때마다 이제 위기론이 항상 나왔었어요. 가령 뭐 TV 기술이 등장을 했을 때는 TV가 나왔으니 더 이상 박물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나? 뭐 이러면서, 뮤지엄 저널리즘,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을 이제 제창을 하기도 했었고, 영화 기술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뭐 인터넷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 기술이 등장을 했을 때는 약간 새로운, 측면에서의 위기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인터넷 세상에서 최근처럼 이제 그 가짜 뉴스가 횡행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박물관 미술관이 그간의 이제 뉴스 매체들이 담당을 했었던 어떤 공정한 사실이나 진리의 문제들을 더 이제 무게감 있게 이제 담당을 해야 된다 하는 인식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물관 미술관이 단순한 어떤 향유나 재미, 오락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그 기억과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진리와 그 미래 세대하고의 어떤 연관 속에서 이제 진지하게 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논의들이 사실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이제 그 참여라고 하는 개념 역시도 이제 그간에는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차원에서 인터랙티브한 기술들을 이제 구현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참여 부문들을 이제 충족을 시켜 왔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 문제나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박물관이 다루게 되면서 거기에 일종의 시민으로서의 관객인 거죠. 이 시민으로서의 관객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일종의 박물관을 이제 거점으로 한 이 공론장 안에서 이제 자기 역할들과 실천과 연대들을 만들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플랫폼으로서 이제 박물관은 어떻게 이제 기능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이제 질문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관스럽게 VR만 지원하고 있는 콘텐츠 진흥원입니다.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문화유산이든 문화 콘텐츠든 가장 핵심은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급 문화나 대중문화의 격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복원하고 유산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잘 알려진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유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것들에 대한 가치 발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향유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컨텐츠로 제작되어서 경제화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이 가치적으로 좀 더 발전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진부한 용어 중에 하나이지만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다시 소환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은 뭐냐면 지에 알려지지 않는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화유산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도 하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중앙과 지역의 문화 격차도 해소가 될 거고
지역의 어떤 문화유산들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그런 것들이 좀 발전적으로 된다면 이런 문화유산의 가치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게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지역 관광하고 연계가 되면 보다 상품성 있는 그런 것들로 연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세 번째로 좀 말씀은 저희의 역할이긴 한데요. 사실 공공의 역할이 좀 확대돼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전반적인 아카이브에 대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산을 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고 사실 또 이게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식의 전환을 통한 아카이브 구축 같은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컨텐츠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게임을 개발하든 방송 컨텐츠를 제작하든 만화를 그리던 이런 분들의 기록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그 다음에 제작 과정의 노트 하나하나가 다 유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공공은 이 문화유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형평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것들을 현재 문화유산을 어떤 것들을 문화유산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을 거예요. 다만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구글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어쨌든 기업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확대해 주시고 개인은 개인의 어떤 기록이든 추억이든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기록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그다음에 거래되고 그러다 보면 다양한 문화적 창의물들이 발굴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런 쪽에 노력을 더 한다면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정된 시간이 지나버렸는데요. 오늘 제목이 처음에 박물관이 살아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박물관 하면은 정말 아주 귀중한 국보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디지털 컨텐츠로 보는 이렇게 문화유산 이렇게 또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까지 이렇게 어떤 유산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광의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디지털 자료까지도 커버하는 그런 아마 사회자가 뭐랄까 맥락을 잘 못 짚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넓은 데를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아마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제가 굳이 다시 반복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말씀을 다 자세하게 많이 해주셔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공공의 역할이라든지 덜 알려진 어떤 저희의 삶의 유산 같은 것들, 지방 또 기술이 정부가 너무 유행에 쫓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상당히 깊이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인문학적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심지어 가짜 뉴스라는 거라든지 이런 요새 문제들. 이 시대의 진실은 뭐냐. 유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 담아내는 걸 포함할 수 있는데 박물관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플랫폼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아주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새로운 그런 관점을 많이 배웠는데요. 이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혹시 오늘 궁금한 게 있다, 이건 꼭 질문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신 분 질문 한두 개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장시간 수고해 주셔서 패널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